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5억에서 10억 사이. 월세 수입은 더 지방으로 갈수록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커지는 반면 땅값 상승은 좀 굉장히 그 건물주로서 좀 신경 쓸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. 예, 근데 단점으로는 이제 임대료가 좀 적은 편이죠. 그래서 이제 명도 문제가 상당히 이제 괴로운 미션이 되겠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투자금으로 한 5억 정도면 네. 대략 월 수익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? 네, 5억의 종잣돈을 가지고 건물 투자, 꼬마 빌딩 투자에 나선다. 그러면 지방부터 하겠습니다. 이게 서울은 뭐 진입장벽이 좀 높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한 1,000만 원 정도라고 치고 대로변이 아니고 이제 이면을 기준하는 겁니다. 1,000만 원이면 50평이면은 5억 정도 되죠.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낡은 건물이 그 지상에 있으면 그냥 5억 정도면 살 수가 있고 뭐 지은 지 한 뭐 10년 전후다 그러면 또 건물 가격을 또 평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5억에서 10억 사이 그러니까 5억 가지고 이제 투자가 가능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으로 오면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본다 그러면 50평이다. 그럼 뭐 5, 20, 한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건물 가격은 뭐 10억에서 뭐 15억, 뭐 토지 규모에 따라서 뭐 20억 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수도권은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.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들어오면 역시 또 50평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은 변두리 지역이라고 해도 최소 3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. 예, 그러면 이제 50평이다. 5, 20, 5, 3, 15, 한 15억이니까 15억부터 뭐 한 20억 정도가 이제 변두리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이고, 그래도 이제 전철 역세권 정도로 들어온다. 그러면 아무래도 뭐 평당 한 4, 5천만 원은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, 그러면 2, 30억대. 예,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중앙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뭐 거의 한 50억 전후 이렇게 되니까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5억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뭐 서울에서는 도저히 어렵네. 예, 사실 어렵습니다. 경매가 아니고서는 어렵고 이제 수도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에 연고가 있으시다든가 그 지방 출신이시고 노후를 이제 지방에서 이제 대비하시겠다. 그러면 5억 정도면은 약간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 정도로 했을 때 대략 월 수익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10억짜리다 그러면 뭐 곱하기 2 정도 하면 이제 곱하기 2는 아니죠. 제가 이제 쉽게 그 계산을 할 때 10억이면 200만 원. 그러니까 뭐 20억이면 뭐 한 400만 원. 그리고 이제 수도권으로 갈수록 조금 더 커지는 거죠. 월세 수입은 더 지방으로 갈수록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커지는 반면 땅값 상승은 좀 덜 오릅니다. 서울도 핵심 지역이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중간 지역, 그 다음에 이제 변두리,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, 그 다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오르는 그 폭이 아무래도 수요가 몰려 있는 서울이 제일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지방 대도시 뭐 광역시급이라고 해도 서울이 50% 올랐다? 그럼 지방은 뭐 한 20%? 뭐 이 정도고 지방 소도시로 가면 뭐 한 10%뭐 이렇게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토지 상승률로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은 임대 수익률로 이제 커버를 해줘야죠. 서울은 2%만 돼도 양호하네. 그런데 지방으로 가니까 뭐 울산이다, 뭐 창원이다 그러면 2%? 그거 갖고는 전혀 어필이 안 되고 뭐 최소 5%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보완해주는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다가구 건물을 이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럴 때 이제 사실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예. 어떤 게 있을까요, 혹시? 다가구 주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단독 주택에 속합니다. 보통 이제 뭐 2층이나 3층 정도 이 정도 이제 층수 규모로서 되게 이제 그 건물주가 한 층 이제 거주하면서 방 한 칸 또는 두 칸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임대하는 구조인데 되게 이제 다가구 주택이 들어서 있는 곳을 보면 상권이 뭐 썩 좋지 않죠.
뭐 가끔씩 뭐 세탁소라든가 편의점 정도가 보이고 막 도로변에 이제 1층 정도는 뭐 그래도 뭐 점포가 있다든가 이런 곳은 이제 상가주택이 쭉 들어서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전철역에서 멀어지고 약간 언덕길에 올라가고 뭐 이러면 이제 주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곳에 이제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그 세입자들이 전부 이제 주거용으로 들어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 내 건물에 어떤 그 뭐야 점포가 있다, 상가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 출입이 잦아서 건물에 조금 무리가 있고 조금 더 쉽게 낡을 수가 있는데 그냥 뭐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이제 퇴근해 들어오고 뭐 주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집안에서 거주하지만 그렇게 뭐 건물에 이제 손상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서 한번 들어오면 대개 이제 2년 또 한번 갱신하면 4년 이 정도는 그냥 뭐 그래 2년 동안 이제 세 놓겠구나. 뭐 갱신하면 또 2년 더 있겠거니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임차인 관리가 편하고 그래서 좀 굉장히 그 건물주로서 좀 신경 쓸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. 근데 단점으로는 이제 임대료가 좀 적은 편이죠. 그러니까 이제 상가 건물에 비해서 주거용 건물은 아무래도 임대료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이제 상가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비교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권이 좀 발달되어 있는 상가주택에서 발생되는 그 임대료가 다가구 주택보다는 조금 더 많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임대 수입을 좀 높이고자 이럴 때는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그 원룸이 이제 많이 수요가 있다. 그러면 새로 놨다 그러면 방 2칸 거실 하나니까 원룸을 한 3개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원룸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500에 50만 원, 웬만한데 그 좀 그 핵심 지역으로 가면 좀 많이 비쌉니다만 보통 550 정도니까 방 2칸 거실 하나를 뭐 70만 원 정도에 임대하다가 리모델링 하면서 방 3칸으로 이렇게 쪼개면 한 15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그 다가구 주택을 유지하면서 임대 수익을 좀 많이 얻기를 원하시면 리모델링 할 때 원룸이 통하는 지역에 있다 그러면 원룸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리모델링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완공까지 이렇게 쭉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까요? 예. 리모델링이다 하면 이제 우리가 신축,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거, 뭐 재건축이 됐든 뭐 신축이 됐든 같은 개념이고 그와 상대적인 개념이 이제 리모델링인데 신축은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고 리모델링은 낡은 건물의 골조, 뼈대, 기둥, 뭐 보, 뭐 슬라브, 뭐 그 내력벽 이런 거는 이제 남겨두고 건물 안팎에 있는 부착물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뭐 필요하면 창도 키우고 뭐 이렇게 안팎으로 재단장하는 게 이제 리모델링이지 않습니까? 그럼 이제 그 리모델링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그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물건이 나왔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필수 지식, 이거 도로에 접한 정도가 3m 이상이라서 내 땅에서 도로로 떼주는 게 없네? 오케이. 그럼 이제 일조권 사전 제한. 바로 내 그 필지 북쪽에 또 같은 땅이 이게 이정주건데 이제 붙어 있어. 왼쪽에도 붙어 있고 오른쪽에도 붙어 있고 그러면 일조권 사전 제한을 이제 적용을 했더니 내가 몇 층까지 올릴 수가 있냐? 뭐 5층 올려? 아니야. 이렇게 해보니까 건축사한테 의뢰해보니까 3층밖에 못 올려요.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그거는 계약하면 안 되죠.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사 또는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. 용적률이 200%면 200%까지 거의 근접하게 올릴 수가 있냐. 250%짜리면 그래도 거의 근접하게 올릴 수 있느냐.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미리 이제 물건 분석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좋다 이거지. 그러니까 3층인데 일조권 사전 제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하면서 한 층이나 두 층을 증축을 할 수가 있어요. 오케이, 증축해?
좋다. 뭐 좋구나. 그러면 또 엘리베이터도 놔야지. 4층, 5층짜리 또 엘리베이터 넣는 게 좋으니까. 그러면 이제 수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. 리모델링 그 시공사라든가 리모델링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가견적을 받아야죠. 내가 이걸 사서 한 층이나 두 층을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놓고 건물 안팎으로 뭐 대수선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? 그러면 이제 그 대략적인 가견적이 나오죠. 그럼 그 가견적 가지고 그 매입 금액 15억. 오케이.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 6억. 그러면 21억이네. 그럼 15억을 그 매입할 때 뭐 취득세 뭐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어쩌고 하니까 한 1억 정도 들어간다. 그러니까 16억. 그럼 여기 이제 6억. 그러면 이제 22억이야. 그러니까 22억이 말하자면 이제 투입 원가잖아요. 그러면 리모델링 후에 예상되는 임대 수입을 또 이제 알아봐야죠. 그러면 그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신축 건물의 1층 임대료는 평당 얼마 정도냐? 그럼 1층이 뭐 20평이다. 그럼 뭐 평당 20만 원이다. 인해서 400만 원이네. 그러면 이제 1억에 400만 원. 그러니까 2층은 2층은 한 12만 원이네. 그러면 이제 면적 곱하기 12만 원에서 이렇게 3층은 뭘로 하고 이렇게. 그래서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전체를 이제 근생으로 한다 그러죠. 근생은 이제 근린생활시설의 약자로서 이제 전체가 이제 상가로 할 때 그걸 뭐 올근생이라고 그러는데 근생으로 하든지 아니면 2층까지는 상가로 하고 3, 4층은 주택으로 한다든가. 그래서 그 해당 층별로 발생하는 임대료를 다 조사를 해서 대입을 해보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2억에 월세가 1,000만 원이 나온다. 그러면 그 지역이 뭐 강남 3구가 아니야. 근데 그렇다고 변두리도 아니야. 그 중간 정도다. 그러면 요즘은 임대 수익률이 2.5%면 되니까 그럼 월세가 1,000만 원이야. 그러면 이제 임대 소득률을 낼 때는 연간 임대 소득을 먼저 구해야죠. 그 1,000만 원 곱하기 12달. 그 1억 2천이. 그 1억 2천 나누기 2.5% 그러면 0.025로 나누면 돼. 그 나누면 그 값이 나오잖아요. 거기다가 이제 보증금 뭐 예를 들어 2억이다. 그럼 보증금 더해. 그러면 이 값이 이 리모델링 후에 내가 기대하는 건물 가치입니다. 그러면 내가 그 본전이 이제 얼마야?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 후에 예상되는 임대료를 기초로 산출한 건물 가치가 얼마야?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면 최소한 한 5억 이상은 차익이 있어야 의미가 있죠. 그리고 물론 이제 임대수도 뭐 많이 증가가 됐지만 일단은 그 시세 차익이 예를 들어서 뭐 22억을 들였는데 한 28억 나왔다. 그럼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.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지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또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되잖아요. 그걸 명도라고 하는데 명도를 매도인한테 좀 당신이 좀 해주시오. 내가 이제 가격 뭐 20억 내가 안 깎을 테니까 당신이 세입자들하고 친하니까 좀 잔금을 내가 한 4달 정도, 5달 정도 길게 줄 테니 당신 좀 내보내 주시오. 이렇게 하면 이제 세입자 내보내는 골치 아픈 거를 덜 수가 있죠. 사실은 그냥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그 세입자 명도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골칫덩입니다. 그러니까 그 순순히 나가는 사람들이 좀 드물죠. 주택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삿짐센터 뭐 그래 200만 원, 그다음 중개수수료 100만 원, 그 300만 원, 그래도 한 200만 원은 또 이제 보상금 쪽으로 해서 한 500 정도 드리면 세대별로 예 알았어요 하고 이제 그 옆에 그 정도 비슷한 거 얻을 수가 있으니까 약간의 자기한테 득이 되니까 그냥 오케이 하는데 이제 1층 또는 상권이 발달한 2층 이런 곳의 세입자들은 나 10년 동안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돼 있잖아. 근데 나 5년밖에 안 됐어. 나가라고? 나 여기 들어올 때 나 1억 드렸어. 그럼 뭐 1억 가지고 그러면 1억만 줘가지고는 뭐 안 된다.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그래 1억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5년 장사했잖아. 본전 언제 뽑지 않았어? 무슨 소리? 이게 권리금은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다른 세입자를 들여와서 그럼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당신이 어쨌든 1억 줘.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권리금 문제가 있는 상권이 좀 발달되어 있는 곳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. 근데
이제 그 건물주는 그 세입자들하고 뭐 지지고 볶고 해왔잖아 지금까지. 그래서 미온정 고온정 다 들어서 좀 도와주시오. 내가 얘 팔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이걸 사서 리모델링 하겠대. 아, 제가 저 권리금 이렇게 해서 쳐줄 테니까 좀 이렇게 협조 좀 해주시오. 이러면 아예 뭐 하다가 그냥 그렇게 또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도저히 합의가 안 돼. 특히 1층. 그러면 이제 너무 권리금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면 1층 세입자는 유지한 채 리모델링도 할 수 있어요. 1층 정상 영업합니다. 현수막 붙이고 2층부터 이제 가림막 치고 이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. 그래서 이제 명도 문제가 상당히 이제 괴로운 미션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인체의 비유를 하면 이제 우리 뼈대, 뼈대만 남기고 안팎으로 다 고치는 거야. 전기선도 교체하고 상수도관, 하수도관도 교체하고 통신선도 교체하고 뭐 싹 교체를 하니까 완전 새 건물화 하는 거예요. 새 건물 이왕 하는데 그럼 뭐 아주 첨단 멋진 현대식 빌딩 디자인을 또 입혀야 될 거 아니야. 뭐 사람도 첫 선자리에 나가면 이쁘냐? 이쁜 게 제일 좋잖아. 그러니까 남자만 이쁜 여자 뭐 선호하는 게 아니고 여자도 저는 인물 안 봐요. 안 보기는 뭘 안 봐. 속으로 다 봐. 3초 안에 다 봐 그냥.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이 좋아야 되는 거지. 외관. 그러면 내가 리모델링을 할 때 이 건물을 어떤 멋진 외관을 입히느냐. 코디하는 거지. 옷을 후질구리 했던 곳에서 아주 그 멋진 그 수트를 입힌다든가 이런 그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모델링 공사도 이거를 좀 완전히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좋은 자재로 이렇게 뭐 폼나게 이렇게 할 것이냐, 아니면 좀 가성비를 추구할 것이냐. 조금 이제 뭐 화강석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그 드라이비트나 스타코라는 그 방식이 있어요. 마감 방식이. 요거는 이제 그 돌을 부착한 거에 비용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. 그러면서 이제 화강석 부착한 그런 효과를 얻는 거지. 이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돈을 덜 들이려면 이제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성비 높이는 그런 방식이 있어서 아니야, 나는 제대로 할 거야. 그러면 뭐 연면적 평당 뭐 한 400에서 450만 원을 드린다. 근데 난 연면적 평당 한 200만 원만 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사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. 자기 자금 범위 안에서 그다음에 레버리지를 다 활용하고 뭐 공동담보로 집어넣고 했는데 가동할 만한 돈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공사 범위를 아주 난이도 높게 아니면 중간으로 아니면 낮게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. 그럼 이제 자금 계획이 다 맞춰졌어. 그러면 이제 그 도급 계약을 해야죠. 도급 계약은 이제 시공사와 건설 회사와 공사 계약을 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. 도급 계약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시공사와 계약을 한 다음에 또 건축사와 그 설계 계약을 또 해. 대개 보면 리모델링 회사는 그 자기들하고 이렇게 코업하는 이제 건축사와 같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. 그러면 이제 건축사는 이제 리모델링 이제 설계를 해서 인허가를 들어가고 이제 허가가 나면 이제 착공 신고하고 착공을 하죠. 뭐 착공 들어가면 이제 뭐 안팎으로 뭐 철거할 거 하고 다시 재마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완공되면 이제 사용 승인 허가를 받고 그다음부터 이제 세입자들 구하고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.